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이 2시간 전에 방송 끝내고 또 한 번 인사드리려니까 저도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반갑기도 하고 또 어리둥절하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예. 소위 손에 잡히는 경제가 이제 하루에 2번 8시 30분, 11시 5분 이렇게 2번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이 시간에는 가끔 주식시장 분석 혹은 이슈 점검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말에 전해드렸던 주말 손경제의 다양한 코너들 조금 더 여유롭게 또 깊이 있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중국 주식시장이 꽤 부진하죠. 그 이유는 중국의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 사실상 중국 정부 소유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겹치기 때문이라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아니면 기우에 불과할지 두 분의 전문가를 연결해서 의견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최근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OTT 서비스들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이 거기에 이제 유료 결제하는 경우들도 꽤 생기고 있는데 요즘에는 넷플릭스가 이제 계정 공유를 친구들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런 정책도 내놓고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이런저런 영향들 한번 알아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주식시장 왜 이럴까요? 주식시장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소현 부장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보합이라고 합니까? 강보합이라고 합니까? 이런 증시를? 네. 지금 마이너스를 살짝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약보합이라고 하고요. 플러스를 살짝 기록하고 있으면 강보합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은 약간 부진한 증시라는 의미인데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중국 시장의 이슈들이 제일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중국 ADR 관련해서 본격적인 상장 폐지에 돌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투매가 많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투매 관련해서 일부 헤지 펀드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에서 이 파이어 세일이 나왔다. 그러니까 일종의 투매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관련된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할 걸로 지금 생각이 됐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다행스럽게 플러스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좀 우려는 남아있는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주요 기술주들을 많이 갖고 있다가 반대 매매 당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통상 이런 헤지 펀드들은 이 현금으로도 많이 투자를 하지만 레버리지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레버리지 이상으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손해를 봤더라도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는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헤지 펀드가 파산 지경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더라도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매수 기회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막판 30분에는 굉장히 빠른 반등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남아있는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걱정인데 왜 안 좋아지고 있는지 원래 두 나라는 사이 안 좋았습니다만 이유를 굳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의 서쪽 지방 신장 위구르라고 하는 곳에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서방 세계의 뭔가 명분이에요. 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EU까지 여기에 가세를 해서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야 지금 자국의 제조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중국을 때리면 자국 기업들에게 이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놀라고 있는 것은 EU가 인권 문제로 중국에 제재를 가한 것이 사실상 1989년도 천안문 사태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EU가 가담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러한 전방위적 제재가 크게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우려들이 어떤 기업에게는 기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이 태양광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양광 관련 주식이면 태양광 발전하는 것 중에 주로 뭘 생산하는 회사를 의미합니까? 일단 오늘은 지금 OCI가 한 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폴리실리콘이라고 해서 태양광 패널의 기초 재료가 되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이 여러 가지 특산물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글로벌 공급량 중에서 목화는 2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폴리실리콘, 방금 말씀드렸던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50%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발전하는 그 폴리실리콘 재료를 50%를 거기서 만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못 쓰게 될 경우에 일단 한국이든 미국이든 실제로 다른 지역의 폴리실리콘을 쓸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올라가고 수요도 조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인권 탄압이 있으니 그 동네에서 만든 폴리실리콘은 미국이건 유럽이건 안 사다 쓸 거다. 그 얘기예요? 예, 지금 그런 쪽에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폴리실리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 위구르족의 노동이 사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서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 파견의 형태로 강제 노동이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일부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구르 노동을 이용해서 패널 부품을 만들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입니다. BOE라는 업체에 공급한 경우도 있다더라. 따라서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BOE에서 사다 쓰는 기업들도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금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생산업체들에게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것이 사실 다른 업종에도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똥이 어디로 튀길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을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했는데 그거는 앞으로는 미국, 유럽에 수출을 못하고 그럼 그 외 지역에서 만드는 폴리실리콘을 수출해야 되니 그건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 오를 거다 그 말일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발전원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이 태양광 발전이 많이 늘어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덜 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제재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비싸더라도 더 쓸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 많이 올랐지만 폴리실리콘 가격 더 오를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쪽에서 만들던 폴리실리콘은 남아돌 텐데 팔 곳이 없어졌으니까요. 어디로 갈까요? 네, 중국 내에서 많이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지금 발전원을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전환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공급이 과잉되더라도 중국 내에서밖에 쓸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중국 것 같고요. 안에서는 좀 가격이 떨어지겠군요, 그럼.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가격이 다층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알겠습니다. 내의 가격은 떨어지고 이외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이런저런 산업으로 자꾸 불똥이 튀고 있는데 그게 또 우리 투자와도 바로바로 연결되니까 뉴스 잘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국투자증권의 박소연 부장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여쭤보면 오전 10시 30분에 중국 시장 열려봐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중국 증시의 영향을 요즘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대형 IT 기술주들,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요즘 크게 조정을 받고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랍니다. 중국의 이런 주요 기술주들이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이들 기업이 결국 중국 정부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반영된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건지 오늘은 이 주제로 중국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이어서 들어보려고 해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중국에서는 그동안 유니콘 기업이 꽤 각광받았는데 앞으로는 얼룩말 기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무슨 얘기죠 그게?
네, 뭐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뭐 창업도 장려했고요. 뭐 혁신 기업의 독과점도 눈 감아주면서 뭐 가젤 기업이라든지 유니콘 기업들을 육성해 왔는데요. 그러던 그 중국이 갑자기 이번 전인대에서 국유 기업을 발전시켜서 민영 기업을 이끈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기업 정책이 발표됐고요. 또 앞으로 중국 기업은 얼룩말이 되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사바나에서 생활하는 얼룩말 같은 경우에는 대장의 말이 인도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기업은 이유는 쫓지 말고 개별 플레이도 하지 말고 오로지 당에 충성하고 시진핑 지시에 잘 따르고 정보 수집에도 적극 협조하는 기업이 되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주시장이 놀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룩말이 하얀 무늬, 검은 무늬 있는데 하얀 무늬는 그동안 열심히 그 기업 활동하던 거라면 검은 무늬는 뭔가 나라에도 충성하고 사회에도 기여해라 그런 의미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뭐 기업들한테도 뭐 정치관을 가져야 되고 뭐 공정한 경쟁, 독점 금지, 자본의 무질서한 확대 방지를 약속하라는 거죠. 말로만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행동을 하라는 겁니까,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시진핑의 집권 철학과 맞물려 있는 시코노믹스와 관련해서 뭐 2030년까지 미국 경제 규모를 추월하는 X 전략에 중국 기업도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겁니다. 뭐 중국의 디지털 중국 정책이라든지 중국 서비스 정책, 디지털 위안화도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돈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중국 정부의 정책에 협조를 좀 해라. 협조하는 것을 더 나가서 기치를 높게 들고 자기랑 같이 가자는 거죠. 그런데 대개는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 협조라고 하는 게 기업 활동과는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분은.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던 건데 협조만 하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닐 것도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냥 그 기업들을 국영기업처럼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때문에 뭐 시장 경제가 크게 후퇴한 사회주의만 존재하는 경제 시스템이죠. 시코노믹스 기치를 높게 들자 가장 먼저 정한 기업이 알리바바의 마인인데요. 마인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 서미트에서 시대착오적인 규칙이 기술 혁신을 질식에 몰아넣고 있다고 작심 발언했고요. 이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신에 대해서 노라는 의사 표시를 한 알리바바에 대해서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를 중단시켰고요. 2020년 10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마인을 연금을 시켜놓고 손발을 묶어놨는데요. 이 때문에 그룹의 경영진 교체, 또 미디어 주식 매각 요구, 또 거액의 벌금 부과에 이어서 이제는 알리바바 그룹 전체를 공중분해하려는 그 대대적인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뭐 텐센트 그룹의 창업자인 마하톤 같은 경우는 규제 당국에 의해서 소환이 됐고요. 또 중국에서 공동 구매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전자상거래 업체죠. 판도더의 회장인 황정 같은 경우에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또한 바이두의 리오는 같은 경우에도 이사회 멤버로 내려앉으면서 혁신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는 그럼 중국 당국이 이 기업들의 경영권을 뺏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연결될 걸로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를 통해서 G2 경제로 올려놨는데요. 예.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가 확산이 되면서 인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사회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부패나 환경, 인권, 정치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저항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민영 기업들에 대한 그 경영권을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작년도만 하더라도 매출액 60조 원에 달하는 중국 후텔이라는 그 정보통신회사를 중국 국유 기업에서 흡수를 했고요. 또 중국 그 공산당의 군대인 중공집당 같은 경우에는 하이크 비전이라고 해서 중국 최대 그 AI 감시 회사까지도 인수를 하는 이런 선례가 있다는 했는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만 48개 IT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갔고요. 조 소장님, 예. 그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도 중국 정부가 그렇게 소유권을 가져갈 수도 있고 가져간 전례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에서도 현재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현재 민영 기업들 158만 개 중에 당위원회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권뿐만 아니라 경영권에도 깊숙하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계속 그 탄생이 된다면 미국 정부의 그 규제도 더 한층 더 강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민영 기업들조차 민영 기업들을 국영 기업으로 흡수했다는 전례들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흡수된 회사들 중에는 미국에 상장되었던 회사들도 있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런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아직 뭐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없는데요. 하지만 뭐 중국 정부가 소유한 기업들이 지금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업이 더 대상이 될지는 아직 불명하지만 뭐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상장 기업들조차 중국 정부가 국영화해버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고요.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의 선택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이철 박사를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인터뷰 들으셨겠습니다만 이게 요즘 그 중국 주요 IT 기업들 주가가 꽤 급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기도 해서 중국 정부가 이들의 경영권을 가져가면 이제 이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후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그럴 리는 없을 것이냐 이게 궁금해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제도적으로는요. 중국 정부가 한 10년 전부터 혼합 소유제 개혁이라는 거를 해서 국유기업에게 민영기업의 지분이 들어간다든가 민영기업에 국가 지분이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적 길은 트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는 민영기업의 경영권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경우는 아직 듣지 못했고요. 일부 이 기업이 파산할 경우 국가 경제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엄중하다거나 예. 기업주가 이 기업을 이용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범죄를 저지른 그런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소유 지분을 몰수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죠. 네. 그런 거 아닌 경우에는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회사들의 경영권이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경영권이 달라진다는 것이 그 기업주의 지분을 다른 사람들이 뭐 인수를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마윈은 제도적으로는 이미 은퇴한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을 중국 정부가 경계를 하는 건 맞습니다. 요즘 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아까 그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형 중국 테크 기업들은 미국의 ADR 방식으로 상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소유권을 중국 공산당이 임의로 박탈한다든가 하면 해외 상장되어 있는 모든 중국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상당히 문제가 되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들 주식 가치가 문제가 되면 중국에 투자했을 때 출구 전략이 없어지니까. 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중국 기업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알리바바 창업주를 뭐 불러서 또 갑자기 행방불명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텐센트 창업주도 한밤중에 불려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기업 경영의 방향도 바뀌고 하면 근본적으로 좀 불안하긴 한데 중국 정부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테크 기업들의 하는 일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테크 기업을 전부 다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중국 정부의 정책을 잘 순응해주고 있는 바이트 댄스라든가 징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덕을 보고 있고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배경에 있는 상하이방에 대한 정치적 공격도 있을 거고요. 가장 큰 거는 역시 마윈이 너무 공개적으로 네.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도전하고 한 것에 대한
일종의 괘씸죄를 묻고 있는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 대형 테크 기업 전반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특정 경영자가 하는 돌출 행동에 대한 제재로 보시는군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그렇다 쳐도 텐센트가 또 불려갔다고 해서 뭔가 이게 순서대로 부르는 건가 싶어서요. 텐센트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까? 텐센트도 사실 다 마찬가지겠지만 과거 1세대 그 테크 기업들은 모두 상하이방의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성장한 대기업들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대다수 중소기업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이런 인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플랫폼을 장악하면 중소기업들은 다 횡포로 느끼긴 하겠죠. 알리바바 하나가 생기면서 100만 개의 유통기업이 문을 닫았다. 뭐 이런 말도 중국에선 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이방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그들의 배경이라는 건 상하이방과 현재 시진핑은 어떤 관계입니까? 상하이방이라고 일컫는 건 지난번 그 장쩌민 주석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말하는 건데요. 엄청나게 크고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했던 그룹이기 때문에 예. 지난 10년간 시진핑 주석이 진행을 했던 부정부패 일소 운동 그것도 정치적으로는 상하이방의 세력을 꺾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럼 정치적인 이른바 반대 세력 또는 정적들의 배경이 되는 게 IT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을 견제하는 정치적인 입장일 수도 있겠다. 그런 해석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는 알겠는데 계속 불안불안하기는 하네요. 다른 서방 국가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가끔씩 생겨서 알겠습니다. 잘 관찰하고 또 불안한 게 있으면 전화 드려서 여쭤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베이징에서 이철 박사였습니다. 네, 궁금하기는 한데 직접 알아보려니까 조금 귀찮고 누가 좀 알아보고 정리해주면 참 좋겠다 싶은 딱 고만고만한 경제 지식을 잘 손질해서 떠먹여드리는 코너입니다. 귀찮은 경제. 오늘 코너지기 윤성환 PD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처음 네. 뵙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청취자들 질문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의 질문으로 네. 진행이 될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본인 질문 갖고 왔어요? 예, 제 걸로 할게요. 예. 예.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그 코인 요새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얘기가 많은데 예. 그거 이제 하다 보면 김치 프리미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치 하니까 되게 반갑고 그런 단어 같은데 이게 뭘까요? 김치 프리미엄이? 이게 김치 프리미엄은 이런 거랍니다. 똑같은 상품이 이제 외국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살 때 더 비싼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나이키 운동화가 미국 가면 6만 원인데 한국에서는 똑같은 게 이제 10만 원에 팔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4만 원 붙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오래 못 가죠. 미국에서 6만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사다가 한국에다 이제 파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의 나이키 운동화 가격도 점점 6만 원에 근접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 비싸게 파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그럼 김치 프리미엄은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만약 미국에서 운동화 수입해서 한국에다 파는 게 어렵거나 관세가 있으면 김치 프리미엄은 계속 존재하게 되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비트코인인데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가 된다. 똑같은 건데 미국에서 파는 비트코인 거래되는 비트코인보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비싼 경우가 꽤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경우에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에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대개는 프리미엄이 붙었다 하면 좋은 건데 네. 좋은 건 아니죠.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렇죠. 파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비싸게 거래되는 상황이다. 이거를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뭐 관세 이런 게 많이 붙나요? 그래서 예. 이제 못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서 사실 이게 청취자 송무성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예. 이 미국에서 그 차이가 나니까 우리나라 비싸니까 미국에서 사서 네. 한국에 팔 수 있으면 김치 프리미엄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말로는 그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비트코인이 싸게 거래되면 한국인이 미국으로 일단 달러를 들고 나가서 그 비트코인을 사온 다음에 한국에서 팔면 좋겠죠. 예. 그런데 마치 이제 수입산 쇠고기 사다 팔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남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일단 한국인이 비트코인을 사러 달러를 들고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당국이 좀 막고 있고요. 아니면 미국인이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사서 한국으로 보내면 되는데 한국에서 팔 수는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판 돈을 다시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려고 하면 그것도 당국에서 이런저런 간섭을 하고 막고 있거든요. 쉽지가 않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또 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 몰라서 네. 그래서 잘 안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귀찮은 경제 네. 첫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질문 보내주시면 윤성환 PD가 잘 골라서 또 이런저런 질문들 던져주시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서비스를 우리는 OTT라고 부릅니다. 오버 더 탑이라는 이유로 셋톱 박스에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OTT 서비스들이 요즘 이런저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욕심을 좀 부리고 있는 것도 같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저 친구들이 돈을 좀 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변화들이 있다고 해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저희도 주말에 뵙다가 평일에 이렇게. 그러니까요. 평일 생방이라니 역사적인 날에 또 이렇게 첫 방송에 또 이렇게 함께하니까 너무 좋네요. 예. 요즘 OTT 시장이 커지고 있죠. 즉 매달 이런 거 볼 때 돈 내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커지고 있냐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2020년 세계 OTT 시장 규모를 1,100억 달러로 지금 예측을 했고 정리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한 20% 정도 성장한 거고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OTT 시장 규모가 2014년에 1,926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 지금 7,800억대까지. 그러니까 연평균 한 26%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많아졌을 텐데 넷플릭스가 2020년 10월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에서만 월 한 512억 정도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매출이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이제 국내 콘텐츠에 2020년에 3천억을 투자했는데 올해 또 6천억 투자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OTT 기업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웨이브,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국들이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웨이브 같은 경우가 2025년까지 이거 오리지널 콘텐츠에 1조 원 투자하겠다. 또 뭐 쿠팡 플레이가 쿠팡에서 하는 OTT도 올해 뭐 1,000억 넘게 투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쪽 시장에서 지금 뭐 1, 2천억이 그냥 쉽게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1년에 6천억 벌어가는데 한 네. 3천억 쓰고 조금 더 쓰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이익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한 6천억까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또 올해는 그 이상의 지금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만든 드라마 또 다른 나라에 가서 틀기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참 고마울 텐데 지금 이게 한 달에 얼마 내고 보죠? 그러니까 이게 되죠? 보통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9,500원에서 한 14,500원짜리까지 요금제가 있는데 이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번에 이거 하려고 좀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거의 5만 원 이상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네. 다 보시나 봐요? 네, 왜 그런지를 좀 봤더니 예를 들면은 TV 다시 보기 같은 경우에는 또 넷플릭스에는 많이 없어서 또 그거는 이것 때문에 보고 이 방송국 거는 보려면 또 여기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겹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미 2019년에 OTT 이용자 29%가 3개 이상의 OTT를 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뭐 못 보니까? 맞아요. 네, 못 보니까 이게 다른 걸 여러 가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제 Z세대라고 불리는 2030 세대에서는 3개 이상 OTT를 이용하는 비율이 42%였거든요. 근데 이게 2019년이니까 지금은 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요즘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데 구독 피로라고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계속 구독은 하는데 그중에 내가 볼 시간은 없고 이거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소비자들의 피로감이 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해놓고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것들도 꽤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매일 날짜가 달라가지고 자동 결제라서 모아보니까 돈이 꽤 크더라고요. 이게 하나만 신청해서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저것 신청하다 보면 네. 친구랑 혹은 가족이랑 나눠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신청하고 다 아이디 공유해서 보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가능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금제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프리미엄 고화질 요금을 예를 들어서 1인으로 보는데 10,000원이다 이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OTT들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초고화질을 보려면 무조건 9,500원짜리 요금제가 아니라 제일 비싼 14,500원짜리를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제 하나 열어주는 게 뭐냐면 동시 접속자 수를 4명까지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동시 접속 한 사람이 있을 때 제일 저렴한 요금을 쓰면 화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보더라도 제일 좋은 화질을 보려면 가장 비싼 요금제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 중에 80%가 가장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OTT들이 요즘 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화질을 보려고 비싼 걸 했는데 4명까지 동시 접속 가능하니까 4인분 아이디를 주니까 자연스럽게 4명이서 이제 나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넷이 봐서 넷플릭스다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이제 넷이서 돈을 나눠내고 있는 것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흔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거죠, 그러면 나눠보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아는 사람끼리 나눠보면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요즘에 이걸 커뮤니티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나눠서 나한테 돈을 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4,000원씩 나눠냅시다. 네,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른바 거기에서 만약에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돈을 이제 낸다고 했다가 갑자기 해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편은 하겠군요.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종의 중개 업체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기업처럼 나는 이제 기업으로 계정을 만들고 그걸 4명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안정적으로 할 테니까 안정적으로 할 때 그것에 대해서 30%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아이디가 한 15,000원 돈인데 그걸 혼자 내면은 15,000원이잖아요. 근데 기업이 이제 딱 이제 중간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아이디를 나눠줄게. 그 대신에 한 사람당 나한테 5,000원씩 줘. 그러면 그게 이제 5,000원씩 곱하니까 2만 원이잖아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5,000원을 내고 안정적으로 그 아이디를 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제 중간에 있는 일종의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들이 최근에 국내에서만 제가 발견한 거면 4-5개 이상 지금 생기고 있는 혹시라도 상황입니다. 그냥 사적으로 4명이 모여서 했다가 한 명이 이제 계주가 도망가거나 하면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돈 1,000원 더 내고 마음 놓고 보세요. 그 말이군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구독 서비스들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런 서비스도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공유해서 쓰고 싶기도 할 텐데. 그렇죠. 괜찮은 겁니까?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일단은 약관은 위법입니다. 근데 법상으로 불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약관으로 어떤 게 위배냐. 예를 들면 넷플릭스를 보면 4명이 볼 수 있게 열어줬잖아요. 네. 근데 그 4명에 대해서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 그리고 가족 구성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인데 가족들끼리 원래 보라는 거였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 명이 쓰고 있으니까 일단은 약관적으로는 위반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단속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별도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이용자를 조금이라도 더 모으는 게 중요해지니까 이런 게 있더라도 일종의 눈 감아주는 상황, 뭐 그렇게 이제 확대되고 있었던 게 지금까지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중간 틈을 이용해서 아예 이런 전문 플랫폼들까지 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엄밀하게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아이디를 공유하는 것. 네. 쓴 다 불법이네요. 중간에 업체가 끼었든 안 끼었든 간에.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약관으로는 위반인 거죠. 불법은 아니고 네. 이런 걸 규제하는 법은 아직 없으니까. 네. 그러나 넷플릭스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서인 약관에는 위배다. 네. 그럼 넷플릭스가 이걸 막으려면 막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 넷플릭스가 컨텐츠 무단 시청을 막기 위해서 본인 계정을 확인하는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기자님 거를 쓰고 있다가 제가 뭐 부산에 갔어요. 근데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계속 접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디가 원래 주인이 서울에 있는데 계속 부산에서 접속하니까 좀 이상한 패턴이다라고 발견이 되면 그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화면에 갑자기 네. 인증 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런 메일을 띄운다고 그래요. 그럼 그거를 본인의 메일이나 핸드폰 계정으로 넣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과 그냥 아이디만 공유하고 있는 사이면 바로 이메일이나 문자 있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못 넣겠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계정 소유주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시청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계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내고 써라 뭐 이렇게 지금 그 화면을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족이라는 게 네. 함께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끼리만 가족으로 본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되게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그러면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은 가족 아니냐? 이거 뭐 넷플릭스한테 등기부등본 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어머니 거죠. 아버지는 청주에 사시고 큰형은 부산에 살며 나는 광주에 살고 언니는 강릉에 사는 가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약관에서는 같은 집에 사는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써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벌써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지금 이렇게 단속을 하려는 이유가 넷플릭스 주장으로는 뭐냐면 전체 넷플릭스 사용자의 33%가 다른 사람과 비밀번호를 공유 중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본인들의 어떤 손실본 금액이 연간 23억 달러. 그러니까는 2조 6천억이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초기에는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정체해 있는 상황에서는 수익 실현을 더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속을 하겠다. 네. 단속이라기보다는 불편하게 만들어서 못 쓰게 만드는 거네요. 그러니까 계정을 더 만들게 만드는 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계정 따로 만들 거라고 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지가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만 해도 벌써 이렇게 되니까 넷플릭스만 있으면 모르는데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또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기회에 아예 디즈니 플러스로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뭐 형제도 같이 살지 않으면 가족 아니냐 뭐 이렇게 될 거면은 너네가 지금까지는 돈 벌어놓고 이거 소비자에게 왜 그러느냐 이런 식의 좀 불만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돈 받고 쓰는 서비스들 예전엔 소프트웨어가 그랬는데 처음에는 뭐 불법 복제 해적판 돌기 시작하면 그냥 뒀다가 익숙해지고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상황까지 슬 만들어준 후에 본격적으로 단속해서 돈 버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죠, 과거에도. 네, 그렇죠. 뭐 처음에는 뭐 무료 배송이다. 그러다가 이제 가입자 모으고 나면 혜택을 줄이거나 뭐 무료 서비스다 이러면서 줄이고 했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한 달 무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입하면 한 달 무료가 아직 있는데 그 부분처럼 사용자가 많아지면 혜택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 온라인상에서는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이럴 거면 하나의 계정에 고화질 만들어주고 한 가격 10,000원 네.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이쪽 투자하는 분들은 네. 그래도 넷플릭스가 살아남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요즘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새롭게 등장하면 넷플릭스는 죽을 거다. 네. 이런 분들도 있고 다 살아남을 거야라는 분들도 있던데. 일단은 2, 3강 체제로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시아 시장이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아시아 시장을 상당히 노리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본격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과연 넷플릭스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넷플릭스의 어떠한 행보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용자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네. 어떻게 선택할 것 같냐는 거 질문이죠. 글쎄요. 근데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들 때문에라도 디즈니 플러스를 좀 기대하고 있는 바긴 한데 오리지널 콘텐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럴게요.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부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제 정보 같은 거는 안 듣고 살면 제일 좋기는 한데 가족들하고 그냥 행복하게 음악이나 듣고 살면 좋겠습니다만 점점 더 안 그런 세상이 되고 있죠. 예, 손에 잡히는 경제만 그래도 잘 들으시면 경제 정보 걱정 없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올게요.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